자, 예송농제 들어가죠. 그 예송농제는 이제 왜 시작했냐면, 아까 이제 약간 기출문제 풀 때 언급을 했는데, 호종의 지위 문제 때문에 이제, 시작했어요. 호종이 이제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복림대군으로서. 근데 이제 소윤세가 죽고, 왕이 이었는데, 이제 둘째지만 이제 얘를 첫째로 볼 것이냐, 그냥 둘째로 볼 것이냐, 그거 이제 일어났는데, 첫째로 보고했다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남인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둘째로 보고 온 것은 이제 왕권 견제해가지고 자신의 세월을 넓혔던 서인 노동 계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송농제 이제 구체 내용을 볼게요. 이제 1659년에 호종이 사망을 했어. 호종이 사망. 근데 이제 호종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조가 있었죠. 인조가 이제 늑장가를 둬가지고 계비 자의대비가 있었어요. 자의대비. 그래서 자의대비의 복제를 몇 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주장을 받아들였죠?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걸 1차 예송, 기해예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지나다가 그 당시 이제 1674년에 호종비가 사망을 하니까, 며느리였던 이제 호종비가 사망하니까 자의대부의 복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몇 개월, 서인은 9개월 대공설, 남인은 1년설, 기년설 주장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서인의 가 아니라 남인의 입장을 받아들였죠. 그걸 계기로 하고 남인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게 2차 예송, 갑인 예송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예송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송 논쟁은 이제 포괄적으로는 복상에 대한 문제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입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걸 이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거기 이제 1차 예송하고 2차 예송 볼게요. 자, 계기는 1차 예송 기해예송은 호종의 상을 당하여 자의대부의 복제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 그래서 1년설이 채택돼서 남인이 실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이제 쭉 연결돼서, 자, 논리적 근거를 보면 건국대전 국제원회의 주자가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종을 둘째 아들로 인식하고, 종법 적용 관련돼 갖고 원칙대로 천하동례에 입각해서, 천하동례는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예법은 동일한 거다. 왕이나 사대부나 동일한 거니까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이건 무슨 사상과 연결됐다고요? 이통기국설. 그래서 모든 사무소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보편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나 신하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서인의 영수였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송시현이죠. 나중에 노론의 영수에 축대받는 사람인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윤호하고 대립을 했어. 그래서 윤호가 그 당시 남인으로 3년 상공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호가 의례 주소에 입각해갖고, 장자가 죽으면 적조 소생의 둘째 아들은 세워서 장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서 호종은 인주의 장자이며 마땅히 모도 몇 년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현이 뭐라고 이제 깼냐면 사종지설이라고 해요. 이 사종지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반역적인 어떤 냄새가 강한데, 이 사종지설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상을 3년복을 입지 못한 4가지 경우, 이런 경우야.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체의부정, 이것은 받으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 3년상 입지 못한 4가지 내용 중에 뭐냐면, 그 중에 세 번째 구조를 이제 들었어요. 서자를 세워 후사를 이었을 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뭘로 보냐면, 서자라는 건 조선시대 때 뭘로 인식됐죠? 원래 이제 서자라는 건 두 번째 아들인데, 첩의 자식이었잖아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호종을 뭘로 보는 거야? 서자로 보는 거죠?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첩의 자식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물론 이제 송시현은 두 번째 아들에 의해서 서자를 이제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받아지지 못한다. 근데 또 잘못하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누가 사가 있었냐면,
그 소현세자의 막내 아들이었던 석견이 소현세가 3명이 있었거든 아들이. 근데 첫째, 둘째는 죽고 석견이 있었어. 제주도에 유배 상태였어. 그러면 종법상 볼 때는 누구가 더 위에요? 석견이 위죠. 여기 현종보다는. 그러니까 현종 무시하고 석견이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최혜구정이 받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 번째 아들이고 이건 종법상 너는 정통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근데 잘못했으면 이제 역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신하들이 서인색들 그 말 듣고 잘못하면 역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 건국대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국대전에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그냥 자식이 죽으면 찬왕 정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1년봉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갖고 그때 이제 그 현정이 또 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니까 넘어갔어. 위기다. 그래갖고 근데 이 논리가 나중에 그때는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2차 예송 때 뭐예요? 불꽃이 나온 거야. 그래서 기양을 갔었죠. 송시현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서인은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서 뭘 강조했죠? 신권, 성리학적 공치주의. 모든 니는 부표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규칙을 사대부와 왕으로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예송 입장에서는 요거 줄을 쳐놔야겠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예송 입장에서는 1차 예송은 1년설, 서인이 승리했고, 2차 예송은 9개월설, 이렇게 있고, 호포법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찬성이죠? 왜냐면 이통 귀공론에 입각해서 서민대 개혁을 이제 추진했잖아요. 이거 노비종부법도 찬성이죠. 예, 신분제, 타파, 이런 거와 연결되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예송을 이제 볼게요. 2차 예송. 그 다음에 남인을 보죠, 남인. 예, 남인을 이제 좀 보면, 남인들은 육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게 주례, 예기, 의례, 뭐 이런 것들이죠. 고례. 그리고 호종을 첫째로 인식을 해봐요. 물론 둘째가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여만처럼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첫째로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장남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몇 명을 낳냐면 13명을 낳았어. 자식을. 그런데 첫째와 둘째 큰아버지죠. 제가 볼 때는 어디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세 번째인데 첫째가 된 거죠. 똑같은 거죠. 네. 첫째로 인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왕자의 부동사서죠. 왕자의 부동사서 뭐예요? 왕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종법도 좀 벌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인의 어떤 근거가 된 것은 뭘까요? 이기호발서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 입각해갖고 이제 신분차별을 인정하고 노비종목법, 그다음 호포법도 이제 반대를 했죠. 근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서는 왕권 강화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노비종목법 반대했다는데 남인 중에 유용호 같은 사람들은 남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노비종목법을 찬성했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이렇게 반론을 낼 수 있죠. 근데 이때 남인들은 어떤 남인들이다? 영남남인들이야. 영남남인. 그리고 유용호는 금기남인이야. 이게 피줄이 달라져.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남인이라도 항상 그 영남남인하고 그 다음에 금기남인은 이제 좀 구별해서 보세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서 뭘 강조했다? 왕권을 강화했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남인들이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왕을 뒤엎고 정치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서인을 견제하려고. 그 다음에 예송문제 입장 외워두시라 했죠? 1차에서는 3년설, 그 다음 2차에서는 1년설. 결국엔 남인이 승리해서 정권 교체가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제가 잠깐 하다가 지적사항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네. 제가 저번에 방금 강의 시간 때 제가 남인을 중농주의를 중상주의라고 계속 얘기했나봐요. 무의식적으로. 중농주의로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좀 들어주세요. 제가 거기 밑에 게시판에 밑에다 적어놓을게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둘째 하나의 그런 예송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예송 논쟁의 의미를 이제 볼게요. 이 예송 논쟁의 의미는 일단 이제 밑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전에 진짜 공리공단한 논쟁이었다.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이었다는데 최근에 와서는 작자 학문적 기반 위에 서인은 이통기국설, 남인은 이기호발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했던
정치 형태 전례 논제였고, 이것은 그 당시에 성리학과 예학의 심화, 그 다음에 친가와 적장자의 중심의 가족계의 변화, 학파와 분당의 긴밀성, 신권의 성장, 이런 그 제조논의, 이런 것들이 종합적 왕실의 전례 문제가 포출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는 사회, 경제의 어떤 정치, 그 문화적인 변화, 사상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펼쳐진 것이 예속 논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예속 논쟁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본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거 예속 논쟁 펼쳐갖고 솔직히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다리 하나가 나아졌어. 그 국방력이 강화됐어. 쓸데없는 논쟁이 같다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의미를 두고 거기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속 논쟁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명나라도 있었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 그래갖고 성리학이 이제 뭐냐면, 이게 형식화되고, 예학이 그래도 강화되면서, 이런 예속 논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고, 그러면,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도서 119페이지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쯤에 했던 것들을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예속 논쟁에 대한 그 관련된 내용들 제가 지금까지 쭉 정리를 했죠. 표 둘러싸고 이렇게 표 정리했죠? 예.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119페이지에 있어요. 119페이지.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예속의 성격의 그 뭐냐면 제가 학계 견해를 보면 종법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견해와 상대적으로 보는 견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주로 노론 쪽의 입장이고 선인 쪽의 입장이고 아직 노론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보는 견해는 남인 쪽의 입장이죠. 그게 대비해갖고 이제 보는 한 가지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견해는 이제 뭐냐면 그 종법을 꼭 절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어디까지 보면 이러한 예송을 둘러싸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두한 이렇게 다 지두한 그 뒷장에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예송을 둘러싸고 종법의 이해와 관련하여 종법을 절대 불변의 논리로 보는 견해와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현종 때 발생한 예송을 서인과 남인의 사회 경제정책 구현을 위한 하나의 이념 투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송을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현종 때 예송에서 서인이 제기한 기년설은 천하 동례를 표방하여 효종에게 종법을 원리대로 시행하고자 한 것이며, 남인의 삼년설은 종법을 변칙적으로 적용하거나 부정하는 논리로 이해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 율곡학파와 신분적 차별을 강조한 퇴계학파의 학문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었다. 전자는 이통 기곡설에 의해 이의 불변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신분적 평등 원칙을 확인하고 천리, 종법을 왕가에도 시행하고자 한 반면, 후자는 이기후발설에 의해 이의 가변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신분적 차별을 인정하여 왕가에서는 종법을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서인들은 호포법 등 서민들을 위한 계약정책을 추진하였고, 남인들은 양반들의 특권 유지를 위해 그것을 반대한 바, 예송은 실상 이러한 이기론적 철학체계의 차이에서 근원한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정책 구현의 이념투쟁이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번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문제요. 찾아야 되겠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62페이지. 자, 보기는 분당의 집권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각 분당의 그 집권한 계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서인에서 남인으로의 정치 권력이 변화된 것은 그러니까 서인에서 이제 남인으로 이렇게 그 변화됐잖아요. 요거는 몇 차 예송이죠? 2차. 네, 2차 예송, 가빈 예송이죠. 그 다음에 남인에서 다시 숙종되죠. 서인으로 변화된 것은 경신하고, 그리고 서인에서 그 다음에 남인으로 된 것은 또 기사항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인에서 서인으로 간 것은 갑수항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것은 기읍, 그 서인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러니까 집권 계기가 이제 된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인이 이제 집권을 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은 가빈예송이죠. 2차니까. 예. 그래서 기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기예송 그 앞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보면 17세기 조선 사회에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전개되었던 예송문의 본질은 뭐죠? 결국엔 종법의 적용 문제, 정통성 확보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뭐냐면 15번 문제죠. 15번 문제. 잠깐만요. 이제 펴놓고 어디 볼게요. 이 15번 문제가 이제 나올 때, 이게 이제 그 송시열이 어떤 당 영수였냐, 그거 가지고 뭐냐면 게시판에서 서로 논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서인충, 뭐 노론충 해갖고 충자를 갖다 붙이면서 요즘에 다 충자 갖다 붙이세요. 예전에 일배충만 붙이더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경멸하면서 뭐 막 싸우는데, 참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후문에는 서인이나 노론이나 다 맡겨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 일단 보죠.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보면 15번 문제 보면, 자, 가인물이 누군지 쓰고 그가 주도한 분당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윗줄진 그 기획사건에 대립되었던 두 분당의 주장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가인물이 누구냐? 여기는 이제 이 내용이 뭐냐? 숙종실록에 있는 송실졸기에 관련된 내용이야. 송실졸기는 뭐죠? 송실이 죽고 나서 그 조지라는 것은 이제 보통 신하들이,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는 뭐냐면 그 신하에 대한 업적들, 일생에 대한 업적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 중에 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송시력이에요. 그래서 이 송시력에 살아온 행동들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조선왕조의 숙종실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문 해석 부분은 제가 달아놨으니까 이제 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구서재 그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이 달아준 거야. 그래서 그 한문 강의 자체는 그 강의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송시열 본기는 누가 썼냐? 아니, 송시열에 쓴 그 졸기는 누가 썼냐? 숙종실록은 누가 작성했죠, 일단? 예? 숙종실록은 그 당시, 예? 잠깐만요. 예. 숙종실록은 그 당시 이제 그 노론 때, 노론세력 때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누굴 우대하겠어요? 송시를 우대하고 반대쪽에 윤호를 깎아내겠죠. 선원의 영수였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 그러면 그 내용도 이제 보면 그 무슨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냐면, 잠깐만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적의 윤후의 무리에 꺼리어 미움함을 가장 많이 입었다. 그래서 갑인년 을묘를 하늘 거의 면하고 경신년 경하에 거두어 소용하여 동등이 부르는 명이 있자. 뭐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갑인지야 이런 말이 있죠. 요때 갑인지야라는 것은 몇 차 예송을 뜻하는 거죠? 2차 예송이죠. 그러면 서인과 그 당시 남인들의 그 주장 내용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서인은 몇 개월설? 5개월설. 남인은 1년설을 주장하죠.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썼냐면, 이걸 왕자의 부동사서 천하동네 이걸 썼더라고. 근데 이거는 네.
근데 이거는 좀 맞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그 당시에 기획사건의 주장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썼으니까 그때 포괄적 내용을 써야 돼요. 왕자 부동산서하고 그다음 천화동네는 종법에 대한 인식 차이야. 이거는 그래서 문제 발문이 종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물어볼 경우에는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제2차 그 예송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있는데 하여튼 요거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송시현하고 윤주현 간의 어떤 갈등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 사료에서는 대개 보면 누굴 생각하세요? 송시현을 노론의 영수하고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가 주도한 분당해갖고 이게 그 당시라고 했잖아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인이죠. 왜냐면 그 송시현은 자신이 노론의 영수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나중에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한문 사료하고 발본 내용이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서인과 노론을 동시에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지금 싸우지 마시고 지금은 뭐 관심이 없죠. 예.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 그 싸워. 진짜 그 한자 가지고 막 싸우는데 시험 끝나고 이제 1차 발표 나고 2차 발표 나면 이제 조용해. 관심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자,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 싸우는 건데. 자, 하여튼 분단의 명칭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한국 정치 보자. 한국 정치. 자, 이 한국 정치는 분당 정치 말기야, 일당 국제 이런 정치들 이제 한국 정치라고 하는데, 자, 언제 실시했죠? 숙종 때 실시했죠. 그래서 숙종도 처음에는 이 조제보안론에 입각해가지고 그 뭐냐면 한국 정치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조제보안론에 입각 평평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조제보안론이 뭐예요? 각 분당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있으니까 분당에 상관없이 그 인재를 쓰고 결국에는 일본이 될 것이다. 누가 주장한 거죠? 이의가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통적인 분당론 그 내용을 이제 말한 건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건 작가뿐이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평등화 정책을 실패를 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의미는 숙종에서 전국 주도의 분당과 견제 분당이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남인을 신뢰했다가 뭐 서인 신뢰했다가 바뀌어. 근데 한국 정치는 수종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경종 때나 영종 때도 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한 건데 대표적인 한국 정치 하면 숙종 때죠. 이 숙종 때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리베르 교과서에서 이 한국 정치 부분을 읽고 시작할게요. 리베르 15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한국이 일어나고 태평양이 등장하다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숙종 때 집권한 남인은 서인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여 남인의 우세 속에 서인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숙종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파의 공존 방식 대신 분당을 자주 교체하였다. 숙종 초에 집권한 남인은 북벌론을 내세워 군사훈련과 군비 확장에 노력하였다. 서인은 남인 영수 허적이 영모를 꾸몄다고 고발하여 허적과 윤유를 정계에서 제거하였다. 경신왕국. 서인은 남인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졌다. 노론은 송시아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 명분을 존중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였지만,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였다. 서인은 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하다 정권에서 밀려났다. 이때 송시열, 김수왕 등이 처형당하였다. 기사왕국.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되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후의 자리를 되찾게 되면서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다. 갑술왕국. 전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황국이 일어나면서 특정 분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났다. 왕이 황국을 주도함에 따라 왕과 직결된 외척이나 종친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고,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3사와 이조전랑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정치 권력이 고위 관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고위 관리들이 주도하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숙종은 인사관리를 통해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한 당파에 치우치는 인사관리를 하면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붕당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 도중에 아까 방금 송시호하고 윤호가 싸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윤중이 싸운 거예요. 윤호는 남인의 영수고 손의 영수는 윤중이었죠.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이제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정치는 이제 붕당주의 말피아 형성으로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렸다고 했죠?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같이 깔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양단으로 인한 이제 농경지 복구, 대동법 효력 발휘, 국제무역 활성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중개모를 통해서 산업자본이 축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제도 또 발달됐죠.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농업생산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장시의 발달, 화폐 유통경제, 그러면서 지주제, 신분제 동역, 향촌 지배 세력이 약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살인들이 정치, 사회적 권력을 잃게 되니까 이제 정치적 문제에 이제 관심을 더 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을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당 정제로 강화되고, 그리고 가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고, 그리고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는 사사다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치와 연결되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왕씨가 외척관계를 맺는 거죠. 그 왕 계승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위 계승 문제에 대입되면서 소론과 견종, 그 다음에 노동과 영조, 각각의 의리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죠. 예, 왕의 충성의 대상이 이제 달라지고, 그 다음에 3, 4, 2조 전량의 권한이 약화돼. 그래서 숙종 때부터 해서 영조 때까지 종전의 간행적으로 누렸던 3, 4, 2조 전량의 어떤 한림직사 이런 권한들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박탈당하죠. 그래서 예전에 하위직 관료를 통해 상위직 관료들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면서 상위직 관료들, 주로 이제 비변사를 중심해서 모여가지고 공론을 주재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포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명분보다는 어떤 중심의 사회로 변했죠? 신뢰 중심의 사회로 변했다는 거죠. 명분보다는 신뢰주의 사회, 멈춰주세요. 명분보다는 신뢰주의의 사회로 변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갑술왕국 이후에 서원과 사호가 남설됐죠. 서원과 사호가 왜 남설됐어요? 남인들이 밑으로 내려왔잖아. 영남 지역으로. 그러면서 자기 예전에 조상을 모셨던 곳을 사호를 서원화시켰죠. 그리고 남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론 같은 사상적 문제들이 뭐냐면 군사적, 경제적 확보의 필수 문제로 바뀌게 되고, 특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장악하는 게 나을까요? 군대를 장악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군용 장악 문제가 주로 대두가 됐다. 그래서 이 명분과 신뢰 유지의 사회가 점점 이제 뭐냐면 예론과 사상적인 문제보다는 군사 경제적 문제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서원과 사호의 남설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미은은 여기에서 서원과 사호의 남설은 어디 있냐면 밑으로 돌리세요. 비교수로 이렇게 따로 하고. 예. 서원과 사호의 남설 있죠? 예. 네. 이거 별개의 문제야. 명분과 신뢰 위주가 그 밑에 이제 예론과 사상적 문제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군사적 경제적 장악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주로 명분 문제 예론에 치우친데 말해서 이제는 군사 경제 같은 신뢰 문제에 치우쳤다는 거고, 여기 서원과 사호 난서는 갑수하고 이유고, 요거 이렇게 곤쳐갖고 좀 곤쳐주시면 되고요. 비그스로 이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국의 이제 정계사항을 보죠. 한국의 정계사항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지금 기출에 풀어본 것처럼 경신하고 기사하고 값수하고 나왔죠. 한 번씩.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언급됐어. 그러니까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맨날 드라마 소재가 됐던 것이 여기야. 경신 기사 한국. 예, 장희빈 둘러싸고. 예. 그래서 이제 보는데 경신하고 이전에 숙종 전까지는 가빈이의 송에서 쓰냐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남인들. 근데 남인 중에 이제 탕남이 집권하고 있었죠. 탕남은 남인 계열 중에 그 뭐냐면 그 서인의 공존을 인정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탕남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게 되냐면 경신왕국 때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신왕국은 이제 뭐냐면 서인이 남인 영수 허적이 그 대흥상성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영무를 동원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복창군을 왕으로 옹립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영무를 꾸민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경신하고 거쳐갖고 남인들이 대거 몰락하죠. 그리고 나서 서인이 집권해요. 그래서 서인이 이때 또 남인의 천리 문제 불러싸고 경신왕국 때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죠. 물론 이때 완전히 갈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공동의 적이 있죠. 누가 있죠? 남인들이 남아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진 건 아니고 이게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은 이제 뭐냐? 갑술왕국 때죠. 이때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요게 좀 더 볼 게 뭐냐면 소론과 그 노론의 좀 차이점을 좀 볼게요. 자, 노론은 영수가 누구죠? 송시현이죠. 그 다음에 소론의 영수는 윤중이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송시현과 윤중이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윤중하고 이제 송시현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 사제 관계예요. 송시현이 좀 스승이고 그 윤중이 이제 뭐냐면 제자거든요. 이런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윤석호 때도 이제 뭐냐면 사이가 좀 괜찮았어. 이제 왜 얘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냐면 이게 이제 숙종실록 아까 이제 읽었던 그 졸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데 왜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윤중이 그 당시 이제 신유위선하는 이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윤중의 그 아버지 윤서호가 이제 사망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송시현에게 왜냐면 윤서호하고 송시현하고 이제 친하니까 자기 또 스승이고 하니까 뭘 썼냐면 행장 좀 써달라고 했어. 행장이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써주는 건데 그 행장이 되게 좋은 얘기도 다 기술이 돼요. 나쁜 얘기 없어. 근데 그 송시현이 그 뭐냐면 써준다고 해놓고는 그걸 뭐라고 쓰냐면 막 욕을 써는 거야. 윤서호. 근데 왜 이게 사이가 뒤틀어졌냐면 원래 윤서호가 이제 그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윤호하고 있잖아요. 윤호하고 윤서 그 송시현하고 이제 송시현 생각 윤서가 윤호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송시현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윤서호가 윤호를 좋게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배신을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행장에다 막 욕을 막 써놓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이가 안 좋죠. 안 좋게 된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송시현이 막 정치를 막 지 멋대로 하니까 그 당시 경신왕국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윤중이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너 그렇게 놀지 마.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보내려다가 말았어요. 그냥.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된 거야? 송시현이 그 소식 알게 되면서 이제 뭐냐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틀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서로 역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실렸냐면 숙종실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 노론의 이제 송시현은 강력파야. 대의명분을 중조하고 내수외양, 그다음 민생안정과 자치자강을 강조하는 반면에 소론인 윤중은 이제 좀 온건파고 좀 소장파죠. 그래서 신뢰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국방 개척을 주장했다. 그래서 성리학에 의해 탄력성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서인과 노론은 아까 지난처럼 언제 경신왕국부터 조금씩 분열됐다가 완전히 가스왕국 때는 이제 끝났다. 분열 완전히 끝났고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상때 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물려난 남인들이 이제 또 권력에 접근하려고 누굴 썼죠? 여자를 썼죠. 그때 이제 그 자기파였던 그 장희비를 그 이제 들어보내. 그래갖고 숙종이 이제 장희를 보고 기호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이게 경종이죠. 그래서 숙종이 자기 아들 태어나니까 잉여왕은 그때 이제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원자로 책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또 노론하고 싸우게 되죠. 서인하고 남인하고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남인이 이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송시열이 기양을 보내요. 그리고 송시열이 이때 죽어. 그러니까 송시열이 기상국 때 죽을 때는 자기가 노론의 영수라고 생각을 안 했던 시절. 왜? 노론이라는 것이 만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서인의 영수로 죽었지만 뒤에 이 노론 세력들이 누굴 받든 거예요? 송시열을 받든 거야. 이런 건데 이 송시열이 죽을 때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 각각 달라. 노론 측에서는 떳떳하게 죽었다. 근데 남인 측에서는 그 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안 먹겠다고 발부둥 쳐고 거기 간신해갖고 먹여서 죽였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누구 기록이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제 뭐냐면 그 숙종이 좀 이제 장희비가 이제 실증이 났나봐. 잉여하고 그리워하고. 그래갖고 이제 노론이 서인세 때 그걸 눈치채고 이제 잉여하고 복귀 운동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남이 탄압하려니까 숙종이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다시 누가 정권을 장악했냐면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이때 또 지네끼리 싸우죠. 그래서 소론과 노론이 지네끼리 치권을 갖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분열됐다. 이게 이제 갑술왕국이죠. 그래서 갑술왕국 이후에는 남인 세력들이 완전히 몰락을 해갖고 어디 내려갔어요? 영란지하고 내려갔어. 그래서 요때 서원이 어떻게 될까요? 사후가 됐다. 남사가 됐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소론과 노론이 나눠지고 나서 초창기 때 누가 전국을 장악했냐면 소론이 전국을 장악했어요. 근데 병신처분 이후에 다시 노론이 정권을 장악해. 이 병신처분은 뭐냐면 아까쯤에 윤중하고 그 다음에 그 송시열이 처음엔 사이가 좋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갈등이 된 것이 이제 자기 아버지 윤서가 사망할 때 행장 써달라는데 자기 그 스승이었던 송시열이 욕설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갈라진 계기가 됐는데, 자, 그때 이제 뭐냐면 그걸 불러싸고 누가 오느냐 그래가지고 논쟁이 생긴 거야 뒤에. 근데 숙종이 이제 보기에는 아버지의 의리를 따르느냐 스승의 의리를 따르냐. 스승의 의리를 따르면 당연히 그 윤중은 그 누굴 따라야 되겠어? 송시를 따라야 되고, 아버지의 부자간의 의리를 따르면 윤석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스승이 그렇게 써주면 그대로 믿어라. 그게 잘된 거, 이렇게 잘못된 것이잖아. 스승의 판단 절대 오르니까 스승의 뜻을 따라. 그렇게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기해서 병신점을 이었고 다시 권력이 누구 넘어가는 거죠? 네, 노론 넘어가게요. 네, 그래서 노론이 이제 그 숙종 말기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노론이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복동생, 그 경종의 이복동생이 영조고 영인군이죠. 그 다음에 그 소론은 누굴 지지했죠?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을 지지했죠. 그래갖고 이제 막판에 숙종이 경종에게 대리천청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론 측이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왜냐면 이 노론 측과 숙종이 손을 잡고 이 경종한테 대리청청을 시킨 다음에 경종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걸 명분으로 세자직을 박탈하겠다. 이게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막 반대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경종이 크게 실수 안 해요. 그리고 숙종이 그때 이제 막판에 죽을 때 그냥 유언 남겼어. 그냥 경종한테 왕을 해라. 신신당부하고. 그래서 이제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경종한테 넘어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천재교육에서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천재교육 137페이지 보죠.
자, 거기에 이제 한국정치 부분이 있죠? 한국정치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숙종 때 한국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숙종 때 한국은 세 차례 발생하였다. 1680년 처음 한국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남인일파가 서인에 의해 대거 축출된 사건이었다. 경신왕국 숙종이 예손에 승리하여 정권을 쥐고 있던 남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서인들이 남인이 역모를 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일에 남인의 다수가 연루되어 윤희를 비롯한 수많은 남인이 처형되고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후 서인은 쫓겨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뉘었다. 경신왕국으로 축출된 남인은 1689년에 원자를 정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다. 기상왕국 당시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은 남인 출신 소위 장씨의 아들을 왕비의 소생이 아니라 하여 원자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을 유배하였다가 처형하였다. 이로써 서인 정권은 무너지고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1694년에는 서인이 남인을 몰아내고 다시 정권을 잡았다. 갑술왕국 인현왕후가 물러나고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나 점차 숙종의 신임을 잃어가면서 결국 남인 세력이 서인의 반격으로 물러났다. 이 사건으로 세력을 잃은 남인들은 이후 대거 몰락하였다. 네. 자, 그럼 경종을 보죠. 경종은 누구의 아들이죠? 장희빈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장희빈은 이제 다시 왕호에서 뭐예요? 비노 강등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인현왕후를 이제 뭐냐면 푸닥다리도 해갖고 뭐 해갖고 찔러서 뭐 모해했다 해갖고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하여튼 경종이 이제 왕위가 됐는데 이 초창기 때는 아직까지는 노론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축한국 계기도 해갖고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신축한국 왜 일어났냐? 신축한국은 왕위 계승 문제와 왕세제가 아니죠. 왕세자가 아니라 이건 왕세제죠. 아들이 아니니까 동생이니까 자 왕세제 제일청정 문제를 불러서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 왜 일어났냐면 이 경종이 후사가 없어. 젊은데도. 근데 이제 왜 후사가 없느냐 했더니 경종이 고자다. 그래서 그 검색해보면 경종고자라고 검색이 나와요. 그래갖고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노론 측에서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후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뭐냐면 이복 동생이 영조죠. 영조. 그래서 영조를 왕위 계승제로 세우자 상소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른 왕 같은 경우는 벅벅 하려야 되는데 경종은 그래? 하면서 받아줘. 그래갖고 영조를 대리청조, 그러니까 영조를 이제 왕세제로 이제 왕세제로 이제 책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노론 대신들이 또 주장을 이제 뭘 하냐면 더 나가서 지금 경종이 몸이 약하니까 이제 경종이 정치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대리청정을 시키자는 거야. 영조한테 대리청정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경종은 너는 물러나고 다 누구한테 영조한테 해라. 영인군한테. 근데 이거는 이제 받아주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론 대신이 난리 나는 거야. 이거는 의도가 불순하다. 왕족과에서 이런 것까지 이제 주장한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역모행이죠.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뭐냐면 신축학원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노론 4대 신들이 물려나요. 이게 무슨 거냐면 신축한국이야. 그리고 나서 이민옥사가 나왔는데 이게 신축한국 1721년이면 이민옥사 1722년에 나왔잖아. 그 내용을 보면 목호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호령 사람이 그 당시 고변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고변을 하냐면 노론과 영인군이 합작을 해갖고 경종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갖고 이때 상급수를 이용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상급수라는 건 이제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죽이는 건데 하나는 독사를 죽이려고 했고 아니면 이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아니면 왕의 유언장을 조작해갖고 왕위를 강제로 퇴위시키거나 하여튼 이런 방법을 이용해갖고 경종을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그때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4대 신들이 한꺼번에 사약을 먹어요. 이게 이민옥사야. 그래서 이 신축왕국과 이민옥사를 각각의 한 글자 까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사. 그래서 이 신사 때 노론 4대 신들이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사 대신에 복권 문제를 가지고 영조 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복권을 누굴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이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종이 있다. 경종이 몸이 약해가지고 몇 년 만에 죽어요. 4년 만에 죽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경종 독살설이라는 그것이 사건이 터지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경종이 이제 막 몸이 안 좋으니까 영인군이 이제 그 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뭘 올렸냐면 게장하고 생강을 올렸어. 근데 게장하고 생강을 같이 올렸는데 그 게장과 생강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상당히 상극인 음식이거든. 같이 올려서는 안 돼. 근데 게장과 생강을 먹고 영조 그 경종이 잘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막 붓기가 올라오고 막 경련이 올라오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서는 영조가 누굴 죽였다는 소리가 나온 거야. 경종을 죽였다라는 경종 독살설이 이제 퍼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을 죽인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론의 일부 측에서는 이게 이제 영조를 공격할 때 경종 독살설을 계속 언급했고, 후에 이제 영조가 이인자의 난이나 아니면 나주 개선 사건 때 항상 건립도에 됐던 것이 경종 독살설이야. 그게 널리 유포되면 영조의 왕권의 정당성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경종 독살설은 실제 영조가 죽였건 안 죽였건 상관없어. 그 자체가 뭐예요? 영조의 어떤 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그 요인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조의 정치를 보죠. 네. 제가 보통 영조와 정조의 정치를 탕평 정책을 이제 하는데 그 탕평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도서 288페이지 보세요. 지도서 288페이지인가? 286페이지네요. 자, 거기에 이제 숙종 때부터 해서 이제, 영종조 때 실시한 탕평 정책은 서경 홍봉도에서 나와요. 서경 홍봉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서경에 나온 말로 임금이 정치가 한쪽에 들지 말고, 편들지 말고 사심 없이 당을 이루지 않으면서 평형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서경의 탕평이라는 말로 이제, 내걸었는데, 그래서 이 탕평과 관련된 내용들, 쭉 있는데, 이 정조나 영조가 왜 탕평을 실시했냐? 왜냐면 한국 정치를 통해서 신하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왕위 계승 문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나가.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분당을 없애고 왕권 중심의 어떤 정치 권력을 통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뭘 제시했냐면 탕평 정치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녹아내는 게 아니라 영조나 정조 같은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왕들만 통해서 주도했기 때문에 영조와 정조가 죽고 후에 유학하고 어리석은 왕들이 하면서 그때 탕평정치에 만들었던 중앙집권 시스템이 오히려 세도 정치가들이 그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물자들을 수탈하는 데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 영종조 때 탕평정치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신인사업부터 와중에부터 해갖고 정조 중륜탁분 실시였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임 국사의 와중에서 왕위에 올라 당쟁의 패단을 뼈저리게 겪은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 곧 당쟁의 패단을 지적하고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를 내려 탕평 정책의 의지를 밝혔다. 1730년 영조는 자신의 옥립에 본이 섰던 노론의 강경파 영수 민지령과 소론의 거두 이광자를 불러 양파의 화목을 권하는 한편 그의 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파면하였다. 또한 노론의 홍치중을 영의정, 소론의 조문명을 우의정에 임명함으로써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일반 유생들의 당론에 관련된 상포를 금지시켰으며 1742년에는 평균관 입구에 상평비를 세우는 등 당쟁의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영조의 탕평책에 의한 화해 기운 조성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당파의 대립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사도세자 사건을 계기로 시파가 벽파가 생기게 되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탕평책을 계승하여 노론 소론뿐만 아니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서울도 글 잘하는 사람을 등용하였으며 부장강 및 초계 물신 제도를 통하여 서울 및 청년 진출을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이 탕평의 정치 이념도 주국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탕평의 이념은 숙종 때의 박세채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당으로서 군자 소인을 분별하지 않는 7개 조제보합의 토대를 둔 탕평이었다. 탕평의 근본 정신은 왕권의 절대성을 회복하고 집권 관리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정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정신을 목표로 하면서도 영조 때 탕평은 왕실 외척과 결탁한 특권 세력의 존재를 용인하는 이른바 완론 탕평을 실시하였다. 영조 자신의 왕위 승계를 지지했던 노론과의 이해관계가 존재되었기 때문이었다. 영조 때의 탕평책 실시 방향을 말해주는 탕평교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반면에 정조 때의 탕평은 세가 대족의 연합이 특권 정치 세력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질서의 기본 요소인 의리, 공론, 총료직 등을 활성화하여 실력을 중시하는 대경장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즉 완론 탕평에 대응되는 줄론 탕평의 실시였다. 자, 그러면 이제 영조를 보죠. 영조라는 인물은 그 숙종하고 숙빈7씨 간의 그 낳은 아들인데, 이 숙빈7씨는 이제 그 무술이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진짜 완전 천한 출신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쇼킹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좀 이제 자기 자신도 좀 서울 출신이고, 그리고 좀 출신 낮잖아. 그러니까 물론 망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상쇄했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지 좀 정통성이 없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 정통성이 없는 걸 뭘로 극복하려고 했냐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영인군 있을 때 사가에서 지낼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왕들은 일반 대신들보다 그렇게 유교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영조는 일반 그 대신들보다 유교 지식이 더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유교 국가에서 보니까 유교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대신이 이러이러한데 시경에 무슨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딱 보고 야, 너 시경 다시 읽어봐. 시경의 몇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 그건 너만이 틀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야. 그만큼 영조의 유교적 지식이 뛰어났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것이 경영이거든요. 보통 경영은 그 왕이 제자 대신도 유교 경전을 배우는 자리죠. 근데 거꾸로 누가 누굴 가르쳐요? 이제는 왕이 유교 경전을 신하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경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영조 때 경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천빈한 생활이 완전히 몸이 뱄던 사람이야. 담배 안 하지, 그 다음에 술도 안 하고, 술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금주령 시켜놓고는 술 먹었잖아요? 그러면 처형시켰어. 그리고 고기 반찬도 거의 안 했다고 그래요. 맨날 300원만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제일 장수를 했어. 제일 장수. 그래서 이제 80대까지 넘어서 살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제일 오래 장수했고 즉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영조였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깔끔하고 자기가 도덕적이고 되게 그런 사람인데, 뭐가 안 좋았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키웠던 혼자 노력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강요한 거야?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도세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 입장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면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자신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못하면 뭐야?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들하고 관계에서 풀어져가지고 이제 사도세계를 죽이고, 그래서 말년에는 정치한테 좀 개판되는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영조의 이제 정치를 한번 좀 볼게요. 영조의 탕평 정치를 보면, 이 사람의 정치의 목표는 왕권 강화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조가 노론의 심에 의해서 이제 왕이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노론에만 의지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론도 이용하고, 쳐내고, 자기 반대편 또 누구도 등용했죠? 소원세력도 적극적으로 등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축광고와 이인옥사 처리 문제, 특히 아까 얘기했죠. 노동 4대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 권력이 또 바뀌어. 이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요때 이제 그 탕평은 완룸 탕평이 나왔는데 완룸 탕평은 온건파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거든요. 그래서 노론, 소론, 남인 중에 급진파든 천해 그리고 온건파들을 등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면 계속 영주의 정치를 보면 그 말기 제하고는 상기까지는 계속 온건파들 추연.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건파를 추연하고 그 안에 또 온건파를 추연하고 급진파를 쳐내고 그 온건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노동 대신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와 외척 관계를 맺게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탕평파를 만들었고 정치적 자신의 세워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온건파와 외척을 중심한 탕평이다 해갖고 이걸 무슨 탕평이라 한다? 완론 탕평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탕평파 중에 그 자기 외척 세력과 연결된 노동세력들 보면 남당이라는 거 있죠. 김한국 누구의 외척이죠? 영주의 외척이죠. 그 다음에 홍보한 누구의 외척이죠? 사도세자의 외척이죠. 이렇게 해갖고 끌어들여서 이제 뭐냐면 노동도 뭐냐면 세력도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탕평정치의 특징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정규의 탕평정치 시기 구분을 보자. 그게 이제 학자들은 1기부터 해갖고 4기까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1기는 한국정치 시기야. 요때 한국이라는 거는 숙종의 한국정치와 달라요. 숙종의 한국정치는 뭐예요? 한 세력이 쳐내면 그 세력을 아예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죠. 근데 요때 한국정치는 극과 극의 변동을 하지만 패배한 측들을 끌어안아 또 같이 참여시켜. 그래서 이제 숙종 때 한국정치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숙종 때 한국정치가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즉위하니까 초창기 때 누가 정권을 장악했죠? 당연히 노론 측이죠. 그래서 을사처벌을 내갖고 그때 이미옥사에서 억울하게 죽은 노론 4대신을 복구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일경, 그 다음에 목구정 이런 사람들 다 처형시키죠. 그리고 이 계기를 위해서 정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소론에서 노론으로 전환이 돼. 그런데 영조 3년에 또 한 번의 한국이 일어나요. 정미한국이라고 해. 정미한국이 정미처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또 갑자기 뭔지 노동 4대신의 복권을 취소시켜. 그리고 나서 노동 강력파를 쳐내고 다시 누굴 등용하죠? 이강재 같은 소론 온건파들을 등용해서 요때 누가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소론이 정권을 장악해. 그래서 이게 그 정리한국이고 노동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영조 입장부터는 자기가 노동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결국 노동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때 이게 타고난 신의 한 수라는 걸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요 다음에 영조 4년에 뭐가 일어났죠? 이인자가 일어나는 누가 주도를 일으켰어요? 소론과 남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소론 측에서 이제 급진 소론들 입장 때는 이게 불만이 많은 거야. 왜 정권에 소외당했잖아. 그래서 막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때 그 정리처분해서 온건파 소론을 등용함으로써 권력을 줌으로써 이때 소론 세력이 뭐와 뭘로 나눠진 거죠? 온건파 소론과 급진파 소론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완소, 급소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2인자에 나뉘니까 그 완소 세력을 등용해갖고 완소 세력을 통해서 누굴 치죠? 급소 세력을 쳐요. 그래서 2인자 난을 진압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온건 소파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온건 소파였던 오명왕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급진 소파의 난을 진압하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있죠? 소론도 누굴 지지한다? 영조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자기의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2인자의 나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축 처분을 해요. 이 기축 처분에서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양시 양비동이야. 이걸 분등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소론과 노동 다 반축 반역이 없다. 반축 반역이 동시에 있다는 거야. 충도 있고 역도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소론하고 노동 간의 의리론에서 갈려진 게 뭐냐면, 소론하고 노동하고 의리론에서 갈려진 게 뭐죠? 이민옥사하고 신축강국이죠. 그래서 신축강국을 보니까 이거는 노동이 흉하고 소론이 역하다. 왜냐면 신축강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왕세제 그 대의청정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또 경종이 또 몸도 약했고 그래서 경종을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노론이 흉한 거고 이건 소론이 역한 거다. 역모다. 역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민옥사는 그 경종의 독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론이 꾸몄기 때문에 노론이 잘못된 거고 영모고 소는 충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절충을 해. 그리고 사대신 문제에서도 그 이경명하고 조태전은 복권을 하고 김창지가 이기면 복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뭐냐면 타협한 거죠. 양시 양비로니까 해서 그때 이제 이 기초처분 때는 계속 누가 주도를 했냐면 소원이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소원이 정권을 장악해서 소원 온건파가 주도해서 거기에 노론들이 온건파, 남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양시 양비론을 입각하고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뭐냐면 또 내건 게 쌍고우대야. 이 쌍고우대도 비슷비슷해. 쌍고우대는 뭐냐면 정치적 입장으로 해서 노론과 소론의 인물을 동시에 1대1로 등용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조 판서를 노론에 등용하면 이조 참판 누굴 등용해? 소론에 등용해. 그런 식으로 정치적 균형을 맞췄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론 주도의 그 탕평 정책을 이제 실시했던 거고 3기에 들어가면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바뀌게 돼. 소론 주도에서 뭘로? 노론 주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유죄 시용을 내세요. 유죄 시용은 뭐냐면 이제 당파에 상관없이 능력을 쓰겠다. 예전에 정치적 고유에 입각했고 커트제를 실시하고 했는데 이제 자기 멋대로 쓰겠다는 거. 누굴 주도 등용할까요? 이때는 또 노론을 등용을 해요. 그리고 또 경신처분을 해요. 경신처분은 뭐냐면 예전에 복권되지 않았던 애들 있죠. 두 명을 다시 복권을 시켜. 그래서 이제 노론 4대 신을 완전히 복권시켜서 영조가 즉위하는 때 필요한 왕권의 정통성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누구한테 또 실어준다? 노론한테 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때가 3기예요. 그럼 2기와 3기의 특징은 뭐냐면 노론이든 소론이든 누가 조금씩 주도하지만 온건파들이 주도했고 결국엔 한쪽에 권력을 안 주려고 하죠. 한쪽에 권력이 몰려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뤘다. 그래서 2기와 3기는 나름대로 정치 잘했어. 그래서 요때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탕평 정책 할 때는 2기와 3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예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조가 막판에 못했다고 했죠. 이 4기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노론 우위가 되고 이제 남인과 소론이 대거 수천이 당해. 그 사건이 이제 뭐냐면 나주 개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주의 객사에 개서가 붙었어. 개서가 뭐죠? 오늘날 이명 게시판에서 맨날 하는 소리 있죠? 그게 개서예요. 네, 몰래 방을 붙인 거야. 근데 그 내용을 몰라. 왜냐면 조선왕조실록에는 개서의 내용은 적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영조 화가 나왔고 소론 세력들 다 쳐냈다는 걸 보면 주로 뭐가 적혀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냐면 그 경종 독살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했고 또 신조의 과거 다가오지에서 이게 신조는 소론 세력인데 여기 뭐 과거 다가오 예전에 경종 죽은 가정 이거 적어놨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영조의 컴플렉스를 건드는 거지 약점을. 그러면서 완전히 노론의 우위 정보하고 그때 이제 사도세자가 대리 청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세자한테 누가 접근하냐면 소론이 접근한 거야. 소론이. 그러니까 이제 이 노론세력 입장할 때는 사도세자가 물론 안 좋게 생각했죠. 그리고 사도세자가 또 영조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뭐냐면 고변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누구냐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노론 측에 이제 사주를 해갖고 사도세자의 비행을 다 언급을 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왕 몰래 저 평양 가서 그 기세와 같이 놓았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나경원 죽여요 일단은. 그리고 이참에 또 뭐냐면 사도세자가 그 영조가 경희궁에 있었거든요. 경희궁에 있었는데 경희궁에 자객을 보내요. 자기와 자객 몇 명을 가지고 이제 그 경희궁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그 영화 보셨잖아요. 사도세자. 그러니까 그 자기 어머니 그 사도세자 어머니가 잘못하면 영조 그 사도세자뿐만 아니라 정조도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드님에도 불구하고 대처분하셔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도 가만히 생각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영모고 자기 죽이려고 했잖아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뒤주에 가져서 죽여버린 거죠. 그게 이제 뭐죠? 그 유명한 그 이모화분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판에 이거 들고 또 시파와 벽파가 분리돼서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이제 정치가 템플처럼 완전히 붕괴돼서 노론 위주에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지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그 애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직위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노동 중심이기 때문에 평단적인 조치였고, 그리고 잠깐 이제 그 소원 측이 권력을 장악했죠. 무슨 한국이요? 정리한국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난이 났죠? 노동 정권에 반대해서. 이거 노동 정권이 아니라 원민은 소원 정권이죠. 아니, 노동 정권보다는 그 영조에 반대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했죠? 소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진파 소론과 그다음 남인을 중심으로 해서 2인자의 난이 나왔어요. 그 2인자 대표적인 난이라고 일으키는 난 2인자의 난인데, 그 2인자를 나는 이제 무슨 난이라고 하냐면 무신의 난이라고 하죠. 무신의 난, 무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 이제 2인자의 난이 날 때 내었던 그 명분이 뭐예요? 명분이 뭐죠? 경종 독살설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그 2인자의 난이 끝나고 나서 잡혀온 인물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영주한테 나는 생강과 게장을 지금까지 먹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야? 너는 경종을 생강과 게장을 통해서 죽이지 않았냐? 그 말이 있는 거죠. 자, 근데 하여튼 2인자의 난은 뭐예요? 결국에는 온건파 소론회에서 진압을 하긴 했죠. 영조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탕평정치가 본격화돼. 2인자의 난 이후에. 참고로 2인자 난 때 그 당시 차이계층들 보면 기층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층세력들이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그 농민이나 도시 중간층 이런 것들이 보면 영조에 반대했다고 보다는 그 당시 18세기 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뭐예요? 많은 소외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소외세력들이 2인자의 날을 통해서 포출돼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중간계층의 기층세력들의 저항을 조직화했고 18세기 때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한 어떤 사회적 모순들이 포출돼 나왔다. 이런 것들 반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2인자의 때 또 뭐냐면 정강론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했고 또 내세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신의 난이라고 부르는 2인자의 난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285페이지 보세요. 참고 2인자는 소론이 아니에요. 어떤 세력이죠? 남인이에요. 남인. 남인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소론축이 많아요. 네. 자, 285페이지. 숙종 때 서인에서 분립한 노론과 서론은 숙종 말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서론이 세자인 경종을 지지한 반면 노론은 연인군, 영조를 지지하고 있었다. 결국 경종이 즉위와 함께 서론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경종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후사도 없었기 때문에 왕세제 책봉과 왕세제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과 서론의 대립이 격화되어 양쪽의 핵심 인물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1724년 경종이 제4년 만에 갑자기 죽고 영조가 즉위하자 영조를 지지하던 노론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영조는 스스로 당쟁의 피해를 체험했기 때문에 즉위하자마자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노론과 서론을 막론하고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서론의 일부 강경파들은 경종의 죽음에 노론이 관련되었다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면서 노론과는 같은 정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노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즉위한 영조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론이에요? 노론이에요? 예? 뭐야? 여기 285페이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소론으로 돼 있죠. 저는 노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전에 거서 그래. 근데 바꿨구나.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소론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밖에 노론을 부착할 수는 없었다. 이에 박필현 등 서론의 과격파들은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밀풍군 탄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남인들도 일부 가담하였다. 한편 이들의 거병에는 유민의 증가, 도적의 치성, 기층민중의 저항적 분위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예, 이거 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민중 반란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그건 이제 18세기 때 사회화폐 경제 발달에 대한
폐해상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 예. 그리하여 반란군은 지방의 사족과 토호가 지도하고 중간계층이 호응하였으며 일반 군사는 점령지의 관군을 동원하거나 임금을 주어 동원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예, 여기까지 예, 보고요. 자, 그럼 탕평정치 실시를 보죠. 탕평정치 실시의 본격적인 실시는 언제라는 계기가 아니면 2인자의 난 이후에 이제 본격 실시를 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탕평파를 중심의 정부 운영했고 만룡 탕평이었다. 아까 이제 탕평파는 두 가지 구성됐다고 했죠. 하나는 외척과 연결되는 거, 노동 대신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파의 원고파들 중심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탕평비를 이제 설립을 했죠. 성균관 입구에 가보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탕평비를 설립을 했고, 탕평가를 이제 시행했고, 그 다음에 같은 그 당파끼리 결을 못하도록 동색 금혼패를 이제 실시했죠. 동색 금혼패를 실시했다. 동색은 같은 색깔끼리 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수령권을 강화시켰는데, 이거는 사림들이 가지고 있는 한쪽의 자율성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수령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에서 이제 사림세력들의 이제 권한이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 공론의 주제로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죠. 왜냐면 이 살림들이 예전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 당파를 떠나서 좀 국가 전체 이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자기 당파, 자기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이제 무시해 보이고 이제 국왕이 정치를 주도해야겠다. 그 차원에서 그 살림들의 어떤 정치적 근거지였던 어디를 대규모 정리했어요. 서원을 대규모 정리했죠. 네. 그래서 서원 정리는 대원군 때도 있었고 이때 영조 때도 있었어요. 영조 때도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경영을 통해서 관료를 재교육시켰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조는 경영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조선 왕조에서 제일 경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영조야. 네. 그래갖고 역대 왕조에 제일 많이 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 간직 대표를 했는데, 그 조선시대 때의 특징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급관리가 사급관리를 견제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들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런 권한들 빼앗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조 전략인데, 이조 전략의 권한 중에 이제 자척권이니, 그냥 통천권이니,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자청권은 이제 물론 그 책마다 좀 다르지만 숙종 때 폐지됐다고 해요. 숙종 때 폐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천권 같은 경우에는 영조 때 폐지되죠. 그래서 천여직을 협파해가지고 이조 전략이나 이제 한림직 같은 그 하위직 관료들의 권한을 뺏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조와 탕평책의 한계를 볼게요. 자, 영조와 탕평책의 한계를 보면 국왕에 대한 충성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2인자의 난의 원인이 됐는데, 대표적인 2인자의 난의 원인은 아까처럼 영조와 경종의 충성의 대상이 다른 거죠. 의리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 그래서 그 뭐냐면 신의의와 이모의가 되는데, 이거 충성의 대상이 다른데, 그건 뭐냐면 이제 2인자의 날 때는 그 뭐예요? 그 소론 쪽에 누굴 충성하죠? 경종을 충성하죠. 근데 반해서 그 당시 그 노론은 누굴 충성하죠? 영조를 충성을 하죠. 의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그 의리가 좀 신의의와 또 이모의리가 또 달라. 신의의 같은 경우에는 경종과 영조의 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이모의는 영조와 정조의 충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신의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조인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경종이 되고, 이모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죠? 시파죠. 그래서 정조고 반대하는 사람은 영조고. 그래서 각각의 의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 정조 때 해결됐죠. 정조 때 너희들이 충성을 다해도 그냥 충성 다한 건 다 인정한다. 다만 최고의 충성에 대해서는 누굴 해라? 정조를 해라. 그래서 이런 신의의와 그 다음에 이모의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한국 정치에서
영조에서 나타난 말폐하 과정 중에 하나 뭐예요? 왕위 계승 군제에 참여한다는 각 정치 세력이. 그래서 각 정치 세력들이 그 의리의 대상, 충성의 대상에 달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폐해가 이제 영조까지 계속 나타났다. 근데 영조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사람이 정치를 좀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누구의 우세로 끝냈어? 막판에는 나주 개선 사건 이후에는 노동의 우세로 끝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이무화변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사도세자가 소원축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의 공격을 받고 또 사도세자가 이제 또 영조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데, 자 그때 시파와 벽화가 나눠져요. 그래서 그 남인이나 소원계통의 일부 노동계통의 사람들은 영조의 사도세자가 분명히 잘못해도 죽음 자체는 너무 지나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파는 모순 우지를 주장해요. 이모 우지를 주장하죠. 근데 이 벽화는 잘 죽였다. 사도세자는 죽일만 하다.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당연하게 영조의 처분이 정당하다. 이거는 영조의 충성한 신인. 이 신인은 뭐냐면 신인사 아시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조하고 노원이 같이 이제 한 몸으로 고통을 겪었잖아. 고난의 행군을 했잖아. 그 의리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이모화군을 계기 위해서 이모우리와 신인과 또 충돌하죠. 아까 의리론의 충돌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면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조의 그 사도세자 외척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홍방안이죠. 홍방안, 해공공 홍씨 같은 경우. 해공씨 같은데 해공씨 아버지가 홍방안인데 홍방은 누구 편에 들었을까요? 자기 사위 편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영조 편에 들었을까요? 예? 사위 편이 아니라 영조 편에 들었어. 그래서 홍보함도 사도세자를 죽는데 협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홍보함은 노동이에요, 소동이에요. 노동계통이죠, 온고파라도. 근데 잘못하면 이게 사도세자가 소동과 연결돼 있으니까 사도세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소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또 겁났던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사도세자가 이제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그 뭐냐면 자기 어머니 해공공 씨의 그 외척들이 상당히 많이 숙청당하죠. 그런 이유야. 왜냐면 자기 아버지 죽는데 그 자기 외할아버지 쪽이나 외삼촌이 거기 동조를 해줬잖아. 그래서 나중에 해공공 씨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저리고 상처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해공공 씨가 저희 썼던 한중록 있죠. 한중록도 그 여러 가지 의도도 썼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집안 홍보함을 중요한 그 자기 아버지와 그 오빠의 어떤 변명 측면에서 쓴 거야. 이건 그 당시 사도세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뭘 강조해요? 강증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이게 미쳐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옷도 찢고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물론 사실은 사실인데 그 정치 의도가 그런 측면에서 강하다.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286페이지. 읽었네요? 18독파네요. 18독파인데, 그럼 한번 다 읽어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18독파. 시파 벽화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넣고 영조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는 측을 벽화. 사도세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죽이기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측을 시파라 한다. 시파는 정조 때 사도세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당 간의 대립 속에서 정조의 정책에 편승하는 부류였다. 정조는 즉위후 외조부인 홍봉안 계열과 반홍봉안 계열을 포함한 탕평단 세력을 일소하는 한편 노론 청류를 등용하고 규장각과 초계문신 제도 등을 통해 친위 세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왕권의 기초를 다졌다. 네,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정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게 시파와 벽파의 논쟁은 벽파 세력은 그 정조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시파 벽파 싸우다가 결국에 누가 승리했죠?
시파가 승리했죠. 예. 그리고 그 인물 성동인론 논쟁에서 인물 성인론 쪽으로 넘어간 거는 벽파고 인물 성동론으로 넘어간 건 시파예요. 그래서 보통 인물 성인론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벽파란 정치색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세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사회개혁 보죠. 사회개혁 보면 정치는 이렇게 뭐 좀 개판 쳤다고 해도 개혁은 많이 했어. 그래서 군역법을 실시했고요. 예, 이 군역법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다음 군영을 정비했죠. 그래갖고 이제 훈련도관, 금이영, 어연총, 도성을 나눈 방위체제를 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제 사형수 삼신제 강령. 예, 그래서 삼신제는 이제 처음에 누가 실시했냐면 세종 때 실시했어요. 그래갖고 영조 때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형사건은 3번 심사하고 조선시대 때 보통 형사사건은 한두 번에 끝나요. 하여튼 이런 걸 강화했고,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 폐지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압술형. 이 압술형은 뭐냐면 그 제일 무서운 형벌인데 이제 뭐냐면 죄인을 이제 앉게 하고 그 무릎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두꺼운 큰 돌을 얹어요. 그 밑에는 이제 발바닥에는 이제 뭐냐면 유리조각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무릎을 한번 받으면 그 무릎이 다 깨져. 이게 압술형이군요. 그래서 이런 그 가혹한 형벌은 없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과 해방 정책을 이제 강화시켰죠. 해방이라는 거는 그 해양 방어선을 강화시킨 정책이죠. 그 강화도 외성이나 평안도 중성 각종 국방 지도를 제작했다. 왜냐면 강화도가 이제 숙중 때 들어가면 다 개간이 돼요. 근데 개간되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뻘이 있죠. 뻘이 다 없어져. 그 뻘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야? 적이 쳐들어올 때 뻘이 막아주거든, 잠시. 그러니까 이게 뻘이 없어지니까 이걸 막는 뭔가 방어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강화도 쪽하고 그 내륙 쪽에 있는 내륙 맞은편에 강화도 쪽에 외성을 쌓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을 이제 개혁을 하고 수도인 하천인 청계천을 정비하죠. 그 당시 그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게 청계천 일종의 생활 하수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산이 이제 많은데 거기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캐고, 그러니까 이게 홍수 때 오자고 어떻게 해요? 그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청계천에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비만 내리면 막 그 범람하고 거기 청계천에 갔다 똥도 싸고 뭐 오줌도 싸고 뭐 생활 하수 많지. 그러니까 이게 범람할 때마다 뭐예요? 수인성 질병이 막 왔다가 확산되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고 깊게 파는 준설 작업하요. 예. 그래서 이 예전에 한번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그때 동원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동원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빠진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예. 거기에 4번 적어 놓으세요. 4번. 속대전을 편찬했죠. 속대전. 2번에 있는데. 있어요? 네, 2번 정도. 있네. 여기 있네. 속대전을 편찬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속대전은 03년이나 09년 기출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면 그 사회 개혁들 이런 것들 정리를 했어. 그래서 요때 속대전 안에 대동법이나 그다음에 노비종목법 있죠. 노비종목법도 폐지했다 또 실시했다 또 폐지했다는데 요때 확정된 거야. 노비종목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비변사, 선해청, 오군영, 지방군제 등을 이제 명문화시켰다. 이게 속대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상 또 한 번 더 적자면 노비 공감법을 실시했어요. 노비 공감법. 그래서 노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고, 그 외에도 문물 정비, 뭐 동국 문헌 비교, 뭐 여지도서, 동국여 지도, 그 다음에 속오레이, 그다음 증수 신주 무언록 같은 걸 이제 편찬을 했고, 이런 것들 이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의외로 그 영조 부분은 안 나와요. 영조 부분은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왔고,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법정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탕평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정조 정책과 비교해서 잠깐 나오곤 했거든요. 근데 단독 문제는 안 나왔어.
예. 근데 이제 한국사 능력이나 그 다음에 수능에는 많이 언급된 부분이니까 좀 외워주실 필요는 있어요. 영조 정책은. 그리고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정조죠. 정조 부분이 정조의 예전에 개혁 정치 관련된 부분이 한 두세 문제 나왔는데 이 정조 부분은 다음 시간 할게요.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